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성호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그 저기 막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요.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내 멘토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평창까지. 그러니까 양복이 한 10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2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껴줘요. 여기 있는 김 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 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3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6불합 7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 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3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3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셋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5.16 혁명, 그 다음에 이 5.18 광주,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여주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똑똑하시네. 덴마크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성처형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예, 예.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예,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 거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니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섰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5대 막 4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불혹의 나이가 돼. 40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이 불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 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게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목에,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마리아 막달레나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갈릴레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만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10,000명이거든요. 그분들 3,000원, 5,000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 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지식이나 자기 인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적 철학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이 문구의 실천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실천적 의미는 우리가 진리나 지식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탐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삶,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의 본성과 욕구, 한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서
덕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윤리적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통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감정이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성을 통해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설정.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정보나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무지를 인정하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실천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드립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낸 거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에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저거 우리 식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놈들이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가끔 뭐 총리들이 하지 않았느냐고. 해면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조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나라를 맡겨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1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생활 수준, 사회 기반 시설이 모든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나아요. 왜 미국보다 나냐면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뭘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나라가 커서. 근데 우리는 IT 기술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바꾸려고 해도 조금만 바꿔도 다 바꿀 수 있어. 나라 전체를. 근데 미국은 바꾸려고 그러면 나라가 너무 커갖고 못 바꿔요. 그래서 S&P라든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이런 평가 회사들이 2045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 나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12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50대, 60대 지금 자, 나 5, 60대다 한번 손 들어봐요. 5, 60대다. 이분들이 내가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차를 한 대 새로 샀는데 이 차에 뭐가 없느냐면은 클러치가 없어요. 앞으로 옛날에는 오토매틱이라는 OR하고 뒤에 하면은 뭐 드라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면은 드라이브고 버튼으로 누르면은 후진이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운전대가 없어질 거라는 거. 운전대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요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 이제 물건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은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경제가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오늘 일본 식민지 일제 강점기까지만 끝내고 한 3, 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6.25 전쟁과 우리나라, 일본과 6.25 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일본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토의 70%가 파괴됐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 지독한 놈들이라고 어떠한 산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은 원시시대로 돌리는 거야. 조선시대로. 그래갖고 원시시대로 돌려갖고 농사만 짓고 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메가더가 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메가더는 단 한 번도 천황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보고를 할 때 천황이 항상 그 신으로 떡발뜯던 그 천황이 메가더를 찾아갔어요.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드립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낸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15%, 20% 성장하고 6.25 전쟁 끝나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센다이 지진 생각나시죠?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에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니네들 우리 수산물 먹어라 해갖고 했는데 우리 안 먹겠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어.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 수산물 안 난다고. 근데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2등 처음에 막 1910년에서 30년, 35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안 썼어요. 2등 국민 인간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쓰느냐고. 막판에 이 중일전쟁, 진주만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쓰기 시작. 급하니까. 전선은 넓어지고 인구는 딸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강제로 끌고 그게 강제징용이야. 그런데 강제징용을 해갖고 뭐 미쯔비찌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65년 한일 협상 때 청구권을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못한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배상해야 된다. 무슨 65년에 끝났는데 뭘 배상하라고 그러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터져서 수산물 안 먹히지. 그 다음에 징용 배상한 거 할지. 그 다음에 위안부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정부 들어서 다 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우리 식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놈들이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지금 내가 넘겨봐. 내가 왜 내 강의 시간, 일본에 관한 시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펜 패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오사카에서 G20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베가 정가운데 섰는데 그 20개 정상들이 와갖고 아베하고 한 명도 악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손잡고 시진핑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손잡고 트럼프는 또 문 대통령 이렇게 툭툭 터지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그러고 사우디 왕자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일본 주최국인데 와서 사진 찍는다고 그랬는데 와서 악수를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무시하는 거야, 일본을. 니네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하냐면 미국의 개로 알고 있는 거야. 미국의 개로. 그냥 미국한테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헤헤헤 하는데 다른 나라는 여기 러시아 막 쿠릴 열도 뭐 이런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죠. 중국은 저기 센카쿠라고요. 밑에 또 싸우죠. 지금 이 북한하고 시진핑이 북한 갔었죠. 김정은이가 또 푸틴 만나러 갔었죠. 우리나라가 저 시진핑 만났죠. 미국이 또 시진핑 만나죠. 미국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죠. 그래갖고 이번에 또 6월 30일 날 어머 이런 하루 만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길에 바로 판문점 가갖고 38선을 넘었네. 빨갱이야 빨갱이. 38선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CNN이라는 방송국이, 나도 CNN을 갔다 와봤어요. CNN이 애틀란타에 본사가 있어요. CNN이 트럼프 아주 그냥 드립다 그냥 비난하는데 1등이야 1등. 근데 그 CNN이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그래. 평화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누구만 계속 빠지느냐면 일본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아베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끝까지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전 시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 때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이 텐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날개에 입 다 빠진 청나라. 그러는 바람에 1905년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갖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지켜줄 줄 알고 이 민비 명성 황후가 그렇게 했는데 1895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고종은 그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아관 파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1년 한 3개월 동안을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궁에 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확 죽어라고 이 프랑스가 하자고 병인양요 1866년에 미국이 1871년에 신미양요 우리 통상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아무하고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여기 이제 인도, 또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아프리카 포럼 갔다 왔지만은 이제는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고 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은 기회의 땅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애를 엄청나게 낳아요. 한 16살서부터 낳는 것 같아. 16살서부터 애를 낳는 것 같아. 엄청나. 그러니까 잠비아를 내가 가보면 거기 1,500만이 인구인데 내가 보기엔 한 2,500만 되는 것 같아.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 걔네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잠비아가 뭐가 지금 교육열이 막 생기거든. 교육열이 생기고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업률이 한 2.5%, 3%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야. 근데 왜 완전 고용이냐면 65세에 200만 명이 은퇴를 해서 나가. 그러면은 1살에서부터 20살까지가 2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취직해서 나오겠다는 애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는 거지. 경제가 좋아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애들이 없어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결코 밝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난징 뭐 30만 명을 학살한 난징 사건도 미안하다 그러고 러시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한테는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그래도 뭐 가끔 뭐 총리들이 하지 않았느냐고. 햄은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조선을 한 게 아니다. 조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나라를 맡겨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1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경제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미국이 20조 달러야. 그리고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지금 이제 한번 미국한테 밟히는 바람에 석유값 확 떨어뜨려가고 밟히는 바람에 러시아가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뭐 요런 나라 저런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요렇게 살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래? 미국으로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일본 애들이 또 우리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참 어려운 거야. 또 러시아 애들이 북한 애들한테 러시아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예. 그래갖고 김일성이 대단하죠. 그래갖고 막 중국도 욕하고, 러시아도 욕하고. 하여튼 싸움은 북한 애들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말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하여튼 싸움은 잘하는 호전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정세로 본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서로 이 연관성을 가져야 돼. 예. 일본은 이제는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선 말에는 나라도 뺏겼는데 그놈의 반도체 3개 안 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펄쩍펄쩍 뛸 일이 뭐 있어. 그때 나라도 뺏겼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을 사갖고 물건을 만들면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들어야 돼. 하웨이나 아이폰이나 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핵심 재료를 해서 만들면 그걸 사다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일본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이야. 그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당장에 아이폰 생산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들 왜 한국 애들 핵심 부품 안 팔아갖고 우리 아이폰 트럼프가 누군데? 우리 아이폰 왜 장사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한테 구한말에는 경제력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이야. 한번 머리 들이밀고 까부시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반도체를 못 수출. 그리고 이번에 7월 21일인가 아베가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밟아야 되느냐면은 이제까지 아베가 계속 3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줬기 때문에 극우가 모였던 거야. 근데 요즘 북한 애들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안 쏘니까 이게 뭔가 극우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일이 없는 거야.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 아니 아베가 뭘 좀 해먹을 텐데 아니 대통령이 트럼프가 북을 넘어가는데 방탄 쪽지도 안 입고 그냥 올라가고 이번에 미군 8권 사령부가 그랬대잖아요. 그전 정권 때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꿨느냐면은 북한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섞이면은 적의 개념이 있어갖고 정말로 죽이든지 찌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갖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안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싹 쏜 거 있죠.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미사일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사일이라는데 트럼프만 그 미사일 아니다. 참 재미나요. 이 국제 정세 세계 돌아가는 게 참 재미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는데. 여러분들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하는지 잘 아시죠? 근데 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웃길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선거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한국을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선거할 때 북한 써먹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선거할 때 누굴 써먹느냐면 한국을 써먹어요. 그리고 막 독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징용 얘기 나오고 이완분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번엔 징용 문제 때문에 반도체 그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눈탱이 터지지만 걔네들도 눈탱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도 눈탱이 터지고 중국도 눈탱이 터져. 그러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은 일본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 넘겨보세요. 자, 순종 황제의 치규와 데라우치 통감. 자,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종이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그래, 순종이. 물론 강제로 쓴 거지. 이걸 가지고 도쿄시장이 뭐라 그래요? 지금 1985, 6년도에 도쿄시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뺏은 거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너무 무식하고 힘이 세고 러시아도 이거 무식하고 중국도 그동안 몇백 년의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가장 선진한 예의 바른 국가가 일본이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거다. 그걸 1980년도에 도쿄시장이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하고 일본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외교라는 거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구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정학적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진하고 태풍을 꼭 알아야 돼요.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한 번 흔들리고 나면은 생각이 국민들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빨리 만주로 가야 된다. 대륙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도 어려워요. 일대 총독이 뭐라 하냐? 전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의하여 그 통치권 양효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수락하는 거 나라 받는 거를 우리가 맡겨드릴 테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얘기 좀 하면은 이 27대 왕이에요. 27대 조선 왕인데 그럼 조선 500년은 어떤 시기였느냐? 왕을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이 왕정제도가 5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200년에 한 번 바뀌고 300년에 한 번 바뀌지 500년 동안 이게 그러니 이 50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제 36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선 500년을 정리해야 돼.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한 기존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죠.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3세인가 14세 다 목 잘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귀족들 다 목 잘라 다 죽였어. 우리 신부들 15,000명 다 죽였어. 혁명이라는 건 원래 그게 혁명이야. 죽이려면 막 몇십 명씩 몇백만, 러시아 혁명은 300만 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죽일 때 싹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인 적이 없어.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도 안 죽이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45년에서 이때 다 살아남았어. 우리는 이 구세력이든 이 빨갱이든 좌빨이든 우빨이든 뭐 보수든 뭐 진보든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살아있어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선 말에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말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대통령 됐는데, 그거 사형으로 했으면, 사형으로 끝났으면 지금 갈등 없었지. 근데 1년 만에 다 꺼내주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꺼내줘요. 그러니까 또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얘기 막 하잖아요. 자, 1기 1910년에서 19년이 1기야. 20년에서 31년까지 2기, 31년에서 45년이 3기야. 1기 요때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다 일본 애들이 살라고, 정리하려고. 회사령이라는 거는 회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자판 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갖고 저 이거 장사해도 될까요? 근데 이놈이 좀 색깔이 안 좋아. 뭐 하지마 너. 그럼 못해. 자기네들한테 잘 보일 사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선인 대상 매를 이게 구한말이 없어졌었던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 그 때리는 태형령이 있었어. 그리고 제일 정말로 화가 나는 건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고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을,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놓고 저기 놈 새끼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건요, 우리가 훨씬 무시당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 아베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처를 하고 나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일본 저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운동 해야 된다고. 뭔가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그 무슨 일본하고 그 센카쿠 열도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중국 차 다 부셨어.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돌로 저기 일본 차를 부시니까 거기다가 지붕에다 써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 차 위에다가 깨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일본 차 불매 운동하고. 우리나라 롯데마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 애들 우리한테 한 거 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 계속 사.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차 타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돼. 나는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한국 차만 이제까지 타고 다녔어, 나는. 그리고 한국 차가 좋아요. 저 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안 타고 다닌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롤스로이스부터 정말로 벤츠 좋다는 거 다 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차 현대든 기아든 요즘 이렇게 내가 우리 지금 팰리세이드라는 걸 타고 다니는데 좋아. 정말 좋아. 차 정말 잘 만들었어.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5천만 원이 그렇게 잘 나와서 차가.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일본 제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딱 참의원 선거 한 21일까지 한 대도 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봐요. 자, 이 2기에는 20년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1919년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저 개 돼지인 줄 알았더니, 이거 하는데 막 대한민국 만세하는데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무혈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문화 통치로 바꿔야 되겠다. 눌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조선 사람들은 누르면 이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산미 증식 계획을 해. 이게 쌀 더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뺏긴 쌀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복장이 터져요. 예, 그 쌀로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먹고 우리 쌀로, 이게 누가 이 계획을 세우냐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계획을 26살에 세워요. 요시다 쇼인은 내가 전주에 강의했어. 그 전주 거꾸로 이거 듣고 전주 걸 들어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통상을 1854년에 열거든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1871년에도 안 열었는데 얘네들은 30년 전에 나라를 열어. 나라를 열면서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근데 교육을 하면서 자꾸 은을 뺏겨.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한론을 펼쳐요.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곡물로, 조선 사람을 인질로, 조선에 나오는 쌀을 곡물로 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리순이라고 이 압록강에 이렇게 하면 쭉 압록강 위에 조금 나온 반도 있죠. 리순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먹어야 된다. 첫 번째가 한반도 조선을 먹는 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야.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쌀 계획해갖고 계속 빼. 그래서 이제 군산이 나오죠. 헌병 보통 경찰인데 똑같은 헌병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죠. 언론 출판에 요게 참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이 글 쓰는 사람들을 전부 뭘로 만드냐면 친일파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 황국군에 입대하는 거는 영예로운 거고, 그리고 뭐 21살짜리가 죽으면서 천황폐에 만세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는 걸 영웅으로 만들어줘. 작가들이. 이 친일파 작가가 요때 나오기 시작해요. 요때. 그 다음에 회사령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죠. 네. 요거 잠깐 도표 좀 볼까요? 도표. 자, 쌀 생산량이 우리가 계속 많이 늘었는데 이 쌀 일본 반출량을 보세요. 1750, 4700, 5000, 7000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뺏어갔어요. 요건 지금 2기를 보여줘서 그렇지만, 네, 넘겨보세요. 3기, 병참기지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아예 그냥 창씨 개명도 하고 완전히 그냥 조선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마음 먹었던 시기죠. 전개 남면 북양. 이게 뭐냐면 남쪽은 면을 해갖고 하고 북쪽은 양을 키워갖고 이걸 전부 다 재료, 면이라는 목화를 해갖고 남쪽에서는 해갖고 씨 빼갖고 일본으로 들여가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갖고 양털 갖고 해갖고 어떻게 하냐,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선에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줘서 비싼 거 판 거 비싼 거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앞으로 뺏어가고 뒤로 뺏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일제강점기 때 요거는 내가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 나간,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한반도 지하자원과 공업자원이 일제에 수탈당하는 시기야. 1930년에는 일본이 만주사변이 직전이에요. 지하자원을 요만큼 뺏어갔어. 1936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만큼 뺏어갔어. 1941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렇게 뺏어갔어. 500. 이때는 1930년 이전에는 지하자원을 안 뺏어갔어요. 왜 안 뺏어갔느냐면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조선 쌀만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갖고 가고 땅 뺏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지하자원을 캐나갔는데 5배에서 18배까지 캐나가. 이거 넘겨봐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뺏어간 게 뭐냐면 금이야, 금.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 요 시대에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그럼 왜 금을 뺏어 나갔느냐?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서 필요한 석유와 공업기계 등을 사는데 금이 필요했어.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면은
뭐 석유도 사와야 되고 기계도 사와야 되고 이러는데 뭘로 사와야 돼? 아니 뭐 엔화 주면 걔네들이 해요. 금을 줘야지 사지. 넘겨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더니 이거 내가 계속 넣었어. 아주 훌륭해. 우리 그 싹 뺏어갔어.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 일본은 금광업뿐만 아니라 철, 석탄, 중석, 흑연, 마그네사이트, 이 중석은 텅스텐이에요. 마그네사이트는 이게 전쟁 무기에 쓰는 핵심 기술이야. 핵심 제품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빼가죠. 이게 이 숫자가 안 나왔네.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 지워졌어. 왜? 네, 넘겨봐요. 자,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수탈해가는 병참 기지였기 때문에 광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달래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을 금을 20톤씩 빼갔어요. 제일 많이 빼갔을 때는 30톤. 30톤. 그럼 30톤이면은 30억 달러 어치를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일제강점기 때 뺏어간 거 보니까 300억 달러치를 갖고 간 거야. 300억 달러치를. 그런데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무상지원 3억, 유상지원 5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36년 동안 그렇게 많이 뺏겨가고도 5억 달러를 받고, 물론 그때 돈가치하고 지금 이 금은 지금 돈가치로 계산한 거지만 나는 돈으로 이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야. 36년 동안 이 한반도 땅을 다 파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 파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파가갖고 전쟁 일으켰지, 미국하고도 했지, 만주 먹었지, 인도네시아 먹었지, 다 먹었잖아. 괌, 사이판 먹었지, 다 먹어. 우리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귀에만, 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왜 패싱이 당하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중국한테도 패싱이 당하는 이유가 왜 패싱이 당하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내가 보기엔 경제력이 거의 지금은 3대 1인데 2대 1 내지는 거의 같아질 수도 있어요. 1대 1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난 정말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의 그 강점기 때 500페이지짜리 그런 거를 한 2권을 딸딸 외운 적이 있어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갖고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많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근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알고 미워하라는 거. 알고. 그래야지 뭔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제강점 식량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해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집이 가지고 있는 녹그릇. 마지막에 1943년도 44년도 전쟁 마지막에는 숟가락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내가 그때 숟가락까지 총알 만들 수 있는 건 다 갖고 간 거야.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 물어봐. 다 집에서 뭘로 밥 먹어? 나무 숟가락으로 밥 먹었대.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우리 그 좋은 유기, 방자. 내가 우리 문경에 그 기증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봉주 인간문화재 77호 방자 장인이거든요. 예. 그 좋은 걸 다 뺏긴 거야. 일본한테. 그때 녹그릇, 창살까지 다 뜯어갔다니까. 철 이런 거까지. 그래서 강제 징집으로 동원해서 일본 군수공장이나 싸움터로 내보낸 거죠. 예.
산림자원 약탈. 일본, 우리가 이 두만강하고 압록강. 나도 이 두만강, 압록강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거기가 절대 천연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잣나무들 싹 다 잘라간 거야. 만주 건설한다고 다 잘라고, 일본으로 다 잘라고, 이 오대산에 잣나무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요. 전나무 이것도 다 잘라갔어요. 다 잘라. 여기 강원도 태백 요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갖고 한강까지 떠내려 보내갖고 한강에서 거기서 싣고 일본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임업 자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잘라간 나무로 연간 64% 흑자를 내면서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숲이 희생이 된 거죠. 나무 잘라갔지, 땅 파갖고 금 캐갔지, 사람 끌어갔지. 이거는요, 사과를 해도요, 천년 만년에도 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도 우리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이 같은 옆에 사는 나라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돼.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일본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게 섬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섬 밖에 있는 거는, 섬 안에 있는 건 귀중하다고 여기고 섬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섬나라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일제강점 살림 5억 제곱미터. 예. 나무 베기만 하고 심지 않았던 조선 총독부 무책임한 한양이 주산으로 여기는 백악산마저 붉은 민둥산으로 만들죠. 그때 실어나간 나무가 50조 원어치 실어나갔다는 거예요. 달러로 500억 달러. 아까 금은 300억 달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합치면은 조 달러가 훨씬 넘게 갖고 간 거야. 조 달러. 조 달러가 넘게 갖고 간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청국장, 이제 다음 강의는 청국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청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만주하고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예요. 유럽으로 넘어간 건 콩이 19세기야. 그 다음에 남미, 미국, 호주로 간 건 20세기야. 그래,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면은 콩두자에 찰만자야. 그래서 두만강이야. 그렇게 우리가 콩이 많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콩 자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이 콩이 우리 민족한테는 딱 맞는 거야. 이 콩이 최고 좋은 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청국장이 그냥 청국장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선물인 게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특강에 논문이 한 1200편이나 되는데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아주 우수한 논문만 내가 정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토요특강 만들면 모르는 게 없어. 콩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1년에 2,000가마를 쓰거든요. 청국 콩을. 2,000가마 쓰는데 이게 한 가마에 35만 원, 37만 원이야. 콩이. 지금 어제 보니까 100가마 또 들어왔는데 40만 원이야. 근데 수입콩은 얼마냐? 한 가마에 8만 원에서 11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콩 산다라는 게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광물자원 약탈. 일제강점기 조선은 세계에서 꼽히는 금 생산 국가였어. 정선 화암동굴 알죠? 가봤죠? 나도 거기 가봤지. 거기에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동굴 금 캤던 데야. 경기도 광명은 1972년까지 캤어. 경기도 광명은. 내가 처음 보좌신부로 발령받았는데 철산성당 보좌신부 그러더라고. 철산 이거 북한에 있는 건가? 왜 이게 철산일까? 알고 봤더니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있어서 광명, 철산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넘겨보세요. 자, 아까 요게 나왔네. 광물자원 약탈. 우리 광구수가 1915년에는 1183개야.
1930년에는 2128개, 1943년에 한참 녹그릇까지 뺏어갈 때는 1500개야. 탄광이 1500개나 됐다 이거야, 탄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간 통계적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금은 10톤, 22톤, 29.1톤, 22톤. 하여튼 우리나라 금이라는 금은 다 캐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금이 많은 나라였대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니네가 금 많은 나라니까 금 캐야 된다 그러고 천하여갖고 금 캐가려고 그러고 막 몰래도 많이 캤대. 그런데 그냥 그 많은 금을 일제강점기 때 다 캐간 거야. 국민들은 그냥 1997년 IMF 때 금 모으고 운동해갖고 또 금 그래서 또 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 별로 없죠? 네. 다음. 철광석 처음에는 1930.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캐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50만 톤에서 211만 톤, 333만 톤. 그 다음에 중석, 아까 말한 텅스텐. 이 텅스텐을 내가 파푸아 뉴기니 우리 동창신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내가 스킨스쿠버를 했거든요. 거기 바다 다이빙을 하는데 비행기, 일본 일장기 달린 비행기 다이빙을 했었어요. 근데 기관포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야? 1943년, 44년에 그게 떨어졌다고 보면은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속에 70년에 반짝반짝 그 기관총 포신이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거 뺏어가갖고 다 만드는 거야. 1930년 11톤, 4,200톤, 8,300톤 전쟁통이.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이 정한론, 대동아 공용권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대동아 공용권은 뭐냐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삼고 곡물로 삼아서 대동아를 다 일본이 정복한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중일 전쟁을 중일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 진출이라고 가르쳐요. 교과서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우리가 중국 진출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출했구나. 얘네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 왜곡했으니까 순종이 우리나라 여기 일본한테 우리 통치를 맡긴다고.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바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뺏은 거 아니야.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라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가 되겠어요? 쟤네들 우리한테 나라 갖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연탄도 엄청 가해가 47만 톤, 453만 톤. 그 외에도 흑연, 토상연, 마그네사이트 아까 전쟁용에 쓰는 거 유연탄도 어마어마하게 캐가죠. 예. 8천억.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내가 말했죠. $1,000가 훨씬 넘는다고. 예. 넘겨보세요. 이제는 이거 내가 여기 하지 않은 게 물고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도 잡아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하다 못해 사람 뺏어가는 거야. 모집하고 관에서 뺏어가고 알선해갖고 꼬셔갖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더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징용 근로보국대 이게 연인원 700만 명을 동원해가요. 자원병, 학도병, 징병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징용을 막 학도병도 이제 황국 시민이 우리는 맨날 2등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군대 가면 황국 1등 국민 된다고 꼬셔갖고 그냥 18살, 17살 이런 애들이 막 가고 그런 거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복장 터지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 민족끼리 한 거죠. 그 다음에 군속, 군부, 일본군 성노예가 총 20만 명이었는데 대만, 중국, 하다못해 저쪽 말레이시아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2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10만 명이 있었어요. 2분의 1이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들 몇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0몇 명.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욕할 거 아니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인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 와갖고 줘서 다 짓밟은 거야, 여자들. 그 다음에 명나라 와갖고 이여성 장군이 와갖고 5년 동안 있으면서 5만 명이 다 짓밟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 또 내려와갖고 다짓밟고 200만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을 지키지 못.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찍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네. 지켜내야지. 지켜내야지.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간 게 어디야? 여기 난징, 그 다음에 만주, 사할린, 이렇게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고 전쟁하고 또 총알 가서 날라주고 참호파고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갖고는 또 매국노라고 또 돌아와서는 돌 맞고 침 받고 그 나라는 또 반으로 또 나눠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떻게 5천만 명이 3만 달러를 넘을 수가 전 세계 7나라밖에 없는 경제력을 한 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이 한민족 중에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이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세대야.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지금 7, 8, 90대 이분들이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놈의 전쟁, 이 가난한 것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켜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 할머니들 지금 30만 원, 24만 원 주는데 더 줘야 돼. 세금 더 내갖고 더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세금 내는 거 우리는 1년에 세금을 3억 내요. 청국장 파니까 30억 파니까 3억 내는 거 맞지. 10분의 1 세금 내니까 나는 기쁘게 내요. 기쁘게.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지 그 세금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드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 그것만 다 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5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주고도 남지. 그 기본적인 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 기본적인 걸. 강제동원을 보면은 일본 전쟁 지역 동원 노동자가 139만 명, 일본으로 간 동원자가 70만 명, 군인 군속으로 전쟁터로 여기에 이제 그 복잡한 백선엽 그다음에 박정희 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갈등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일본 성노예고 10만이 있는 거죠. 예. 곡식 이게 이제 군산이 나와. 군산이 느닷없이 발전하고 지금 이제 군산이 참 이 군산 생각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호남 지방의 식량을 다 뺏어가느냐고 군산이 커졌어.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군산이 망하고 지금 무슨 차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내가 군산 쪽 강의 갈 때마다 내가 꼭 목욕탕을 가잖아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목욕탕 내비게이션 하면은 문 연 목욕탕이 없어. 다 문 닫아갖고 창문 다 깨지고. 곧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시대를 못 읽는 거지, 군산도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1899년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 기름진 쌀을 노린 일본군에 의해 군산항이 개항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포장도로가 2차선이 돼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 다 일본으로 쌀 보내려고 기차 낸 것도 일본에 쌀 낸 거, 군산항 연 것도 일본으로 쌀 낸 거 발전시킨 게 아니야. 전부 다 일본으로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들이죠. 1909년 조선의 쌀 30%가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1940년대 후반에 그 할아버지들 그때는 거의 4분의 3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통에는 4분의 3을. 25%만, 그러니까 숨만 쉬게 하고 농사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간 거예요. 네. 토지조사사,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들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어. 그러니까 딱 토지조사해갖고 황무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자리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와라. 땅값 10분의 1에 다 팔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대지주들이 200만 석, 300만 석 이런 대농장이 일본이 생기죠. 메가리공이라고 쌀 이렇게 한 섬, 두 섬 그러잖아요. 한 섬 해갖고 이거 하는 걸 메가리공이라고 그래. 미선공은 좋은 쌀, 선별하는 여자,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예. 자,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에게 10분의 1 가격에
팔죠. 군포,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다 쌀뿐만 아니라 모카 송에 무게를 주기 씨를 빼갖고 완제품으로 모카 보내면은 또 그거 만들어갖고 우리가 사고 또 그랬던 거죠. 예. 물론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독립군, 독립투사, 뭐 고문 받는 거, 뭐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먼저 알고 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착취당한 게 근데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 자기네들 30만 명 그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인이 그중에 10만 명, 16만 명 그 정도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싹 빼. 그건 또 나중에 내가 나중에 환경 강의할 때 귀에 있으면은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되죠.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 이 토요 특강을 이렇게 1편부터 지금 25편인가까지 지금 있어요.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3만 달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겠구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6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거면 공부 안 해도 되지. 근데 앞으로 지금 오늘 맨 새댁이야. 그러니까 요즘 내가 나 참 걱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교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덜 외로워. 난 잠비아 일도 있고 지금 이제 남수단도 뭐 하자고 그래갖고 바쁜데 여러분들은 그냥 6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나중에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조금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문경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아프리카도 신부님 한번 그러고 아프리카 도대체 뭔가 한번 갔다 오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한 유명한 경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로 인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사건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이나 사회는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잊으면 문화, 전통, 국가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고 외부 위협이나 내부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